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보험 시장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규제의 힘이 강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판을 흔들고 있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돈과 직결되는 상품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소식들을 엮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소식들은 단순히 새 상품이 나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배경에 깔린 어떤 힘겨루기를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보험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그 기준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규제의 움직임입니다. 오는 4월에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실손보험은 몇 년마다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번 5세대의 등장이 특별히 중요한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핵심은 쓴 만큼 더 내게 하겠다. 이 원칙을 아주 강하게 적용했다는 점이죠. 기존 실손보험이 일종의 의료 뷔페 같았다면 의료 부패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같은 돈을 내고 마음껏 음식을 담을 수 있었다면 5세대는 가정식 백반에 가까워요. 가정식 백반이요? 네, 기본 반찬은 저렴하게 제공하지만 도수 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특별 메뉴를 추가로 이용하면 그 비용은 확실하게 본인이 더 부담하게 하는 거죠.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이 50%까지 확 높아지는 게 바로 그 특별 메뉴에 대한 추가 비용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보험사 손해율을 관리하려는 목적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이면에는 소수의 과잉 진료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실제로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의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전체 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그 부담이 결국 매년 오르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로 전가됐던 거고요. 5세대 실손은 이 고리를 끊어보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변화일 수도 있겠네요. 보험료는 낮아지고 정작 필요할 때인 중증 질환 보장은 더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내가 9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갱신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평소 비급여 치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네네. 그러면 5세대로 갈아타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 최적의 시점인 거죠. 이렇게 기존 상품의 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품은 처음부터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심사하겠다고 나섰다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이것도 방금 이야기한 실손보험 사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뭐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를 들어 특정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집중 보장하는 특약 같은 상품들이 있었어요. 이건 사실상 과잉 진료를 받으세요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앞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앞으로 보험 가입 상담을 받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들이 상품의 장점, 즉 이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면 그렇죠. 이제는 하지만 갱신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엄청나게 강화돼요. 의무가 강화되는군요. 네, 이걸 어기면 상품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소비자가 혹시 저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나요? 라고 묻는 게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거네요. 이런 규제가 잘 작동했다면 고객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무더기로 징계받는 설계사들도 줄어들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결국 불안전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의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만들다 보니 상품의 단점이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게 되죠. 소비자는 공짜 보험료라는 달콤한 독에 현혹되지만 결국 그 계약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이 되거나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중징계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5세대 실손보험부터 상품 사전심사,
불법 영업 단속까지 최근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바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의 울타리를 더 단단하게 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험사나 설계사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소비자에게는 더 두터운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규제가 이렇게 시장을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면 기술은 그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라이프가 업계 최초로 AI 설계사 라이코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정말 SF 같죠? 설계사가 고객과 상담하면서 시스템에 대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요? 네, 30대 남성이고 비흡연자,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랑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넣어서 설계해줘 라고 하면 AI가 그 말을 실시간으로 알아듣고 가장 적합한 상품 조합과 보험료가 담긴 설계안을 화면에 바로 여러 개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와, 예전에는 이걸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하고 숫자를 입력해야 했거든요. 그 복잡한 과정이 그냥 대화로 끝난다니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되겠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이렇게 설계를 다 해준다면 인간 설계사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 즉 사업비가 좀 줄어들 여지는 없을까요? AI가 힘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기술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이 기술은 설계사를 단순 상품 판매원에서 종합 재무상담가로 역할을 바꾸게 할 겁니다. 아, 역할의 변화. 그렇죠.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설계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인간 설계사는 고객의 인생 계획, 재정 상황,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사업비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술 발전이 결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상담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네요. 하지만 기술이 결합된 상품 중에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복잡하고 불리한 경우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변액보험인데 최근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라는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변액보험은 구조를 모르면 정말 속기 쉬운 상품이에요. 내가 낸 보험료 10만 원이 전부 펀드에 투자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투자가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여기서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보험사 운영비, 설계사 수당 등을 떼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펀드 수익률이 연 10%가 낮다고 광고해도 사업비가 2%라면 내 실제 수익률은 8%에 불과한 거죠. 심지어 초기 몇 년간은 사업비 비중이 더 높아서 시장이 좋아도 원금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상품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글씨가 작고 내용이 복잡해서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액보험 가입 전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설계사에게 그래서 제 원금에서 실제로 몇 퍼센트가 사업비로 빠져나가나요? 라고 직접 물어볼 것. 아, 직접 물어봐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 가입 후에는 방치하지 말고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교체해주는 펀드 변경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수익률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 변액보험은 가입으로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투자 상품에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비 같은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그 보험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코스피 상승률의 4배를 웃돌 정도라고 하던데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보험 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과 소비자의 시선이 다른 이유죠. 아, 투자자들은 보험사가 높은 배당을 주고 실적이 좋다는 점에 열광해요. 보험사가 돈을 잘 번다는 건 그만큼 보험료 산정과 손해율 관리를 정교하게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요. 앞으로 보험 가입 심사가 더 깐깐해지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비싼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보험 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을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규제와 기술, 투자의 흐름 속에서 보험의 본질인 보장의 영역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펫보험 시장의 성장이 무섭던데요. 4년 만에 6배나 성장했다고요?
이제는 반려동물이 정말 가족이 됐다는 증거죠. 최근 2년간 반려동물 평균 치료비가 103만 원까지 뛰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103만 원이요? 와. 어지간한 사람 치료비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이러니 펫보험이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펫보험이 있어도 보정 내용이 부실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큰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수술할 때만 보장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스케일링이나 예방접종 같은 일상 케어부터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엔딩 케어까지 보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와. 말 그대로 우리 집 막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평생 보장 상품이 된 거죠. 정말 사람 보험 못지않네요. 그럼 펫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뭔가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아이의 품종을 고려해야 해요. 품종이요. 네, 예를 들어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는 허리 디스크, 귀가 덮인 코카 스페니얼은 귀병에 취약하거든요. 이런 품종별 다빈도 질환을 잘 보장해 주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는 자기 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고 덜컥 가입했는데 막상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와도 30만 원밖에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펫보험처럼 새로운 필요에 따라 생겨난 시장도 있지만 기존의 위험을 더 쉽고 저렴하게 대비하려는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올겨울에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독감 미니 보험이 그렇게 인기였다면서요. 맞아요. 커피 한두 잔 값인 월 1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독감 진단 시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미니 보험에는 아주 중요한 작은 글씨가 숨어 있어요. 작은 글씨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항바이러스제 처방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서 독감 확진을 받았다고 해도 의사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해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를 들어 증상이 경미해서 해열제만 처방받고 집에 왔다면 보험 가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조건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만 받으면 다 나오는 줄 알았을 텐데요. 결국 싸고 간편한 만큼 내가 어떤 조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2배, 3배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보험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죠. 네, 오늘 정말 여러 이야기를 나눴네요. 강력해지는 규제의 그물, 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새로운 보장의 영역까지. 이 모든 변화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작은 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AI 설계사 이야기도 나왔고 보험사의 의무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앞으로 내 보험 상담의 절반을 AI가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인간 설계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내 돈과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질문에 답을 고민하는 과정이야말로 이 복잡한 보험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지도가 될지도 모릅니다.